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길어도 괜찮으니까 저희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 중에 변호사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검찰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간단한 스토리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33년 검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기당하시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저는 조사부라든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든지 사기 사건을 주로 하는 부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 패턴들이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피해 회복하는 게 어렵거든요.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10건 중에 2건만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가 되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피해 회복도 3%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사기 당하면은 30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돼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방이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 를 제가 찾아냈죠. 심지어는 사기꾼한테 물어가면서 이때 어떤 생각으로 사기쳤냐 물어서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가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연락이 없죠. 그걸 먹튀라 그러는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미안할 정도로 잘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보는 이 사기 유형들을 보면 예. 처음에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점을 봐주겠다 예. 라고 하면서 초도 미리 켜주겠다,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바로 사기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기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성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상대의 신뢰를 얻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은 거를 마음에 내주고 큰 거를 땡기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미끼죠. 변호사님, 그러면 현직에 계실 때 예. 일반인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퇴직할 때까지 강의를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대성TV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강의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유형의 패턴을 제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사기꾼의 특징들을 미리 알면은 조심하고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뭐 조퇴하고 그래서 지방도 다니고 퇴직할 때까지 81번 강의를 했고요. 그걸 인연으로 해서 뭐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고 심지어 유퀴즈까지 나가서 사기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퇴직하기 직전에 김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초판이 6세까지 나왔고요. 제 2판이 2세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검사로서 33년 동안 하면서 내가 관찰했거나 했던 그 내용을 첫 번째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못 챙겨서 이분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한쪽은 사기꾼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왜냐하면은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쪽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8가지 사기 예방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오삼불고기를 먹고 드립커피를 마셔라. 오삼불고기 5가 오징어 5, 사기 예방 행동 지침 5가지를 넣고요. 삼겹살 3은 사기 당한 이후에 사후 대책, 그걸 잘 하면 일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담아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대성TV와 인연도 많았고 유튜브도 많이 찍었는데 지금까지 대성TV하고 이렇게 찍은 게 제 채널이 임변불패, 임채원 변호사는 불패 신화를 만든다, 그건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금 한 550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대성TV하고 인터뷰하는 자리가 아니고 밤도깨비 카페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던데 이것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처음 뵐 때 부장검사님이셨고 퇴직 전에는 차장검사님이셨는데 간간히 뵐 때 보면 현직에 계실 때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라고 할까요? 우리 변호사님 키도 작으신데 장군이 칼 하나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항상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깨에 힘이 푹 처지시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변호사 직업이 더 힘든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면은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검사 때는 어쨌든 검사는 강제 수사도 하고 물론 임의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어쨌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검사라는 직함이 무게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 검사 때는 내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해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입장. 어떻게 보면은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내준 문제를 숙제를 푸는 수동적인 그런 경우고, 변호사는 뭐냐면은 의뢰인한테 사건을 선임을 해서 열심히 진술을 듣고 증거 수집해가지고 이걸 범죄 사실로 잘 이제 구성을 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내주는 사람, 검사한테 숙제를 내주는 사람이죠. 의뢰인이나 변호사는 출제자고 검사는 문제를 푸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힘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요새 수사권 조정도 있고 어쨌든 검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깊게 팔 수도 있고 이런데, 힘 빠진 첫 번째 이유가 간단한 사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제가 선임한 사건인데 고소를 했는데 지난달인가 3년 만에 그것도 약식으로 벌금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진짜 엄벌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벌금 500만 원 약식으로 기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사건을 무한정 강제해버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수포을 입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뢰인 말을 듣고 열심히 이제 증거도 찾고 이건 확실하게 수사를 하면 처벌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의뢰인하고 미팅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증거를 찾아서 의견서도 내고 했는데, 경찰이나 검사가 그냥 다 무시하고 수사를 안 해요. 1년 내지 2년 뒤에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이제 사건 하나하나 속에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당사자 내지는 피해자의 어떤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잠깐의 스토리의 소개를 들었는데 너무 길어요.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네. 왜냐면 33년이나 경력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독개비 카페가 현재 벌써 12만 명이 넘어서는 회원들이 직접 점사를 보고 후기를 남기면서 선생님을 서로 공유하는 카페거든요. 예. 선생님을 찾는 수고를 좀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봤을 때 후기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후기의 신뢰성 문제죠. 무속인 입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경험한 것처럼 누굴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과장되게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사실을 기반으로 후기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또 다른 분이 그 후기를 보고 또 공격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 카페장이었던 태국도령님도 정의감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격당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TV 대표님이 중간에 이제 조언도 해주고 이걸 방향을 제대로 이제 잡아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도령님한테 조언을 드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주셔가지고 제가 도령님한테 또 전달을 하는 그냥 확성기 역할 정도? 확성기 역할 정도로 해왔는데, 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밤도깨비 카페에 또 현재 스텝으로 또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좀 부담 아닌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도령님은 도령님대로, 스텝은 스텝대로 변호사님께서 또 나름대로 운영 방식이라든가 회칙, 규칙 같은 것들을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많이 굴러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카페를 저희가 인수하면서 후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입금 내역이라든가 메신저 내용, 녹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왜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셨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단순한 뭐 의견 개진 내지는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서 고소도 막 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후기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주작이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또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회원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경험을 좀 더 안전하게, 이걸 후기를 또 잘못 올렸다가 또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후기 관련한 거였잖아요. 근데 점사를 볼 때 꼭 녹취를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많은 사건들에서 보면 결국
점사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 내지는 주장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사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증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녹음이나 녹취를 하면은 그게 증거로 남게 되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입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증거 재판이라서. 또 무속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녹음된다는 걸 알면은 거짓말을 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정제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양쪽 다 보호하자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예, 맞습니다. 이 예. 뜻으로 저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생각인데요. 후기를 올릴 때 입금 내역 또는 메신저, 녹취, 텍스트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후기를 올려야 되냐, 입금 내역까지 올려야 되냐.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팩트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무속인 입장에서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결국 사실 위주로 가게 되면 팩트 위주로 가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습니다. 회원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사기가 됐든 돈을 네.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은 준비해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무속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마찬가지고 상담받을 내용을 사건이 처음에 상대방을 만난 시점부터 본인이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고 스토리를 뭐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정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문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녹음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맞춰서 뭐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담 시간도 줄고 또 의뢰인도 그걸 작성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밤도깨비 카페 회원들한테 우리가 일일이 변호사님한테 전화하고 찾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밤도깨비 카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 잘하셨네요. 네, 바꿔놨습니다. 그게 변호사님들이 직접 누군가 무속 사기에 관련해서 글을 올릴 때 말씀 주신 대로 시간과 장소, 입금 내역, DM 내역 이런 것들을 순서 나열을 쭉 하면 간단한 답변 정도를 해주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1차적으로 밤도깨비 카페 회원들한테는 답변을 일일이 달아주셔야 되겠네요. 또 숙제가 생겼네요. 그래야 그분들이 1차 먼저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직접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변호사님 시간 뺏는 것도 죄송스럽고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을 위해서 뭐 자문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채워라 뭐 해라 뭐 해라 할 때 소송하기 좋고 고소하기 좋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림이 그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 싹 발 못 빼게 카테고리도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누군가 또 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간단한 건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복잡하면은 방향 그거는 내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한테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한 말씀. 밤도깨비 카페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공유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 돈, 감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뭐 고소도 오고 가고 태국도령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새로 대성TV 대표님이 인수하면서 자리를 탄탄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흐뭇한데요. 어쨌든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밤도깨비 카페가 만든 새로운 그 기준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여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진정한 무속이 제대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